한번 해보세요. 오디오 설정. 무료 버전이랑 뭐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실기. 네. 그래요? 근데도 힘들잖아요. 마이크 나왔죠. 누구에서 오늘부터 들어오시거든요. 네네. 세분 하죠. 아까 이때 민호님 들었죠? 외부에서도 들어오니까. 네네. 컨피덴셜한 얘기하지 말고. 네네네. 녹화도 여기서 하실 거예요? 미용님이요. 대답을. 지금 여기에 외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나요? 네. 엔트리에서 이게 퍼블릭에 공개된 건 아니고 거기다 초대 요청을 초대해서 이메일을 드린 거예요. 이메일 혹시가 이거라는데 제가 딱 가려는군요. 거기다가 한번 올려보자. 유튜브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주소는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계속 링크 주소 똑같이 해도 그래도 되죠. 성현님 커피 시키는 거 몰랐어요. 시키는 저녁 클럽에서 디스코드에서 커피를 시키는 걸 몰랐는데. 저녁 클럽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알았나?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시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2시가 되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유블라 진러닝 팀의 박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대충 어떤 것인지,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왜 라지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큰 모델을 서비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접근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널 클럽은 논문 하나 정도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는 클럽이긴 한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논문 좀 여러 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발표의 목적은 랭귀지 모델이 왜 계속 커지는가, 왜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이 너무 커지게 되면 서비스로 디플로이 할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뭐 NLP 모델들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작게는 뭐 챗봇 같은 거를 만들 때 그 발화의 인텐션을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모델도 예전에 있었고 아니면 버트와 같은 그런 모델들도 중간에 나왔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로스를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것이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요 컨텍스트 앞에 있는 발화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글자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그런 태스크를 얘기를 하고요. 그런 태스크를 가진 모델을 점점 키우게 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돼요. 여기서는 예제가 GPT-2인데요. 뭐 GPT-2까지는 뭐 라지한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 GPT-2의 익스트라 라지 모델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3 빌리언 정도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GPT-3가 되면서 요 크기의 GPT가 GPT-3의 가장 작은 모델이 되었고 GPT-3에서의 가장 큰 모델은 175 빌리언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같은 층을 똑같이 쌓아요. 똑같이 쌓아서 똑같은 것들을 계속 쌓아서 좀 계속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어프로치를 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면 사실 모델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GPU 하나로는 트레이닝을 하기 어렵거든요. GPU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GPU가 트레이닝하는 잡을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모델의 레이어마다 어떤 계산 양이 달라지든지 아니면 아키텍처가 달라지면 사실 그런 것들을 균등하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라는 동일한 어떤 레이어, 동일한 연산량과 어떤 연산 오퍼레이션을 가진 레이어들을 쌓기만 해도 성능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모델 사이즈가 어떻게 커졌느냐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엘모라는 모델이 어떤 랭귀지 모델의 어떤 시초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엘모라는 모델은 사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모델은 아니고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을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태스크를 가지고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이고요. 버트부터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GPT-1이 빠져 있는데 GPT-1 같은 경우도 뭐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어떤 걸로 학습이 되었고 그게 최초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랭귀지 모델이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이 되고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모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GPT-2부터는 2 이후부터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에 T5만 제외를 하면요. T5는 인코더 디코더 같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뭐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 개수를 보시면 이 Y축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로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0.1 빌리언이었는데 지금
메가트론 튜닝 여기에 나와 있는 메가트론 튜닝 NLG 같은 경우에는 530빌리언. 최근에 구글에서 발표한 PLLM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건 600빌리언이 넘는. 그래서 매개 변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왜 모델을 이렇게 계속 크게 만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 오픈 AI에서 2020년에 된 논문이 있습니다.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모델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사실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모델을 크기를 늘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해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전달드리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테이션의 크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델 사이즈를 키울 것이냐, 데이터셋 크기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모델을 더 오래 트레이닝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오픈 AI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을 때 놀랍게도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효율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늘리는 것보다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게 효율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글자를 보시면 지금 효율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네, 효율의 정의는 로스가 낮게 나오는 같은 컴퓨팅 파워를 쓰고 여기서 얘기한 로스는 오토 리그레시브로 맞출 때 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가 낮게 나온다. 어떻게 하면 로스를 낮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로스만 계속 모델 크기만 계속 늘리면 안 돼요. 데이터셋 크기도 조금씩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모델 사이즈를 8배 늘렸을 때 데이터는 5배만 늘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했을 때도 데이터셋이 적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페널티들을 피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델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랭귀지 모델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지 모델이 스몰 모델보다 좀 더 샘플 이피션트라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라지 모델이 작은 모델보다 하나의 어떤 트레이닝 셋을 봤을 때 더 배우는 것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해보면 모델이 로스가 세츄레이션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inefficient 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델 컨버전스를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컨버지 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모델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냥 컨버지 되기 전에 로스를 더 많이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키우는 게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오래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제일 비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그 에피션트는 네. 깊이 깊어지면서 이제 사이즈도 커지잖아요. 네네. 여기도 깊이랑 너비와 깊이. 네. 그런 게 같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서 실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너비와 깊이는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레이어가 너무 낮으면 너무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발생할 수 있는데 레이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뭐 얘가 뭐 옆으로 커지는 거랑 깊어지는 거랑 그 생김새는 모델의 쉐이프는 퍼포먼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스케일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이랑 뭐 오픈 AI랑 이런 데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보이는 특징이 하드웨어 디펜던트하게 모델의 쉐이프가 바뀌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모델 매개 변수들을 잘 쪼개서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DGX, 뭐 A100, H100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것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구글은 TPU에 맞춰서 매개 변수를 그 모델의 쉐이프를 만들어요. TPU에 최적화된. 그리고 오픈AI나 뭐 메타에서 내는 OPT 같은 경우에는 DGX A100에 적절한 모델 쉐이프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스케일에 그러니까 모델 생김새는 별로 뭐 어떻게 만들어도 크게 상관없고 매개 변수만 많이 들립니다. 이것의 개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레이어 개수랑 실제 H, 그러니까 벡터의 디멘전에 따라 결정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스케일이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진다는 모델 개수, 그러니까 모델 레이어 개수도 많아지고 네. 어텐션 개수, 어텐션 헤드 개수도 많아지고 네. 어텐션 헤드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H, 그 벡터 사이즈가 커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75. 그게 커지는데, 그 말씀하셨던 깊이랑 범위가 넓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스케일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을 늘리고 싶으면 레이어를 깊게 쌓던지 디멘전을 많이 늘리던지 뭐 둘 다를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비율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네. 로스의 경우에는. 근데 트레이닝 효율의 측면으로 보면 한 레이어는 한 서버 안에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뭐 텐서 패럴리즘이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제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한 레이어는 한 DGX 노드 안에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레이어 간은 다른 노드들끼리 통신을 해도 괜찮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게 디멘전이 너무 커지게 되면 얘를 한 서버 안에 넣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멘전을 조금 줄이고 레이어를 늘려서 뭐 DGX 노드를 더 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디펜던트하게 이제 모델의 쉐이프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아키텍처 이런 거 분석해 보시면 얘가 성능을 더 로스를 더 잘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냐가 아니고 어떤 하드웨어에서 트레이닝을 했길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냐라는 측면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의문이 하나 들죠. 로스로 줄이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포트리그레시브를 맞추는 그 다음 단어 하나하나를 맞추는 게 과연 효율이 좋은 거냐? 얘가 좋은 챗봇이 될 수 있냐? 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20년도에 구글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미나라는 부분이거든요. 미나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젠가 구글에서 바드라는 챗봇을 공개를 했죠. 그게 람다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만든 모델인데 그 람다의 전신 모델 미나라는 모델이 이 미나는 얘도 이제 랭귀지 모델로 학습된 녀석인데 미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안 드릴 텐데요. 여기서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SSA라는 스코어를 매겨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센서블니스와 스펙시티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센서블니스는 어떤 거냐면 이 챗봇이 얼마나 사람처럼 얘기하냐. 그 다음에 스펙시피시티는 얘가 내가 얘기하고 있는 컨텍스트에 얼마나 맞춤형으로 대답하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SSA 스코어가 높으면 좀 더 사람 같다라고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측정한 거예요. 이 센서블니스와 스펙시티는 사람이 한 몇십 명 모아놓고 점수를 주라라고 해서 매긴 거거든요. 그렇게 해봤을 때 로우 퍼플렉시티를 가진 모델은 SSA 스코어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경향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로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히 로스랑 같은 개념은 아닌데 로스가 낮으면 보통 퍼플렉시티도 낮아요. 그래서
모델이 로우 퍼플렉시티를 가지면 SSA 스코어가 좋다는 경향이 발견이 됐고 이 SSA 스코어가 좋으면 휴먼 라이크하다. 그러니까 좋은 챗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논리를 보면 로스를 줄이면 좋은 챗봇이다. 로스를 줄이려면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PALM이라고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GIF를 보시면 이 8빌리언 모델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었는데 모델이 커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거는 뭐 제가 논문을 자세하게 다 읽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태스크들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들이 있거든요. 뭐 글루라는 데이터셋도 있고 뭐 최근에는 다른 더 좋은 데이터셋들도 많이 나왔던데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본 거예요. 작은 모델에 대해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 좀 중간 모델에 대해서는 성능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다 해보니까 되게 이제 모델이 커지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조크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학 문제도 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랭귀지 모델이 커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랭귀지 모델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랭귀지 모델이 보통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랜스포머도 굉장히 다양한 변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알버트라는 논문도 있고, 알버트는 뭐 버트의 변종이긴 한데 얘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같은 매개 변수를 여러 개를 쌓은 거고요. 뭐 MOS 트랜스포머, 뭐 스위치 트랜스포머, 퍼포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퍼포머는 특히 얘는 어떤 거냐면 트랜스포머에서 연산량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셀프 어텐션 부분인데 셀프 어텐션이 시퀀스 길이의 제곱만큼 그 비고 노테이션이 증가를 하거든요. 비고 노테이션이 시퀀스 랭스의 제곱인데 그거를 이제 리니어 타임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스케일링 로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모델이 커지면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 로우가 잘 적용되는 거는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다. 오리지널 트랜스포머가 스케일링 로우가 제일 잘 적용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업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할 때의 어떤 로스를 측정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경향이 달라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커지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오히려 깨집니다. 오히려 안 좋아져요. 오히려 안 좋아지고 퍼포머도 보시면 얘는 그래도 이게 스케일링 로우를 다 따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이제 성능 변화가 거의 없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리지널 트랜스포머가 최고다. 스케일링 로우 측면에서 그게 잘 된다. 이게 제로샷 러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파인 튜닝을 한 건가요? 이건 아예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여기서 봤듯이 되게 다양한 태스크들을 당연히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모델들의 소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라지 랭귀지 모델은 파인 튜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버트 같은 모델을 보시면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해줬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 모델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GPT-3 정도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면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이 예제를 주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그젬플을 하나씩 주죠. 이거는 아마 번역 이그젬플일 것 같은데요.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거를 이그젬플 하나를 주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고, 이거 하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고, 하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예제를 주는 거예요. Translate English to French 한 다음에 예제 하나 주고, 시즈는 하면 이 제로샷으로 얘는 예제를 하나도 안 주는 거죠. 예제를 하나도 안 주고 시즈는 하고 맞추는 것보다 성능이 훨씬 올라가요. 예제를 더 많이 주면 성능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인퍼런스만 잘해도 성능을 올릴 수 있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라는 거는 인풋에서 뭐 컨텐츠를 주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요 부분이 프롬프트입니다. 궁금한 거는 네.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거를 위해서 학습 때 어떤 특별히 지켜줘야 될 룰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를 학습으로 시켜주면 돼요. 학습 방법은 버트에서 사용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버트, 마스킹을 해서 쓰는 방식이죠. 다릅니다. 버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줘놓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까지 컨텍스트를 주고 다음 거를 맞추고, 그 다음 컨텍스트까지 주고 그 다음 거를 맞추고, 그 뒤쪽만 계속 맞추는 거예요. 바이디렉션은 유니디렉셔널 네, 유니디렉셔널 가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버트에서는 버트 논문 처음 나온 걸 보시면 GPT-1을 공격을 해요. 얘는 한 방향으로 보는 거다. 바이디렉셔널이 아니다. 버트의 B가 바이디렉셔널이거든요. 바이디렉셔널이 아니라서 얘는 성능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델 크기 크니까 사실 버트보다 더 잘 나오죠. 근데 버트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 서버들 계속 뱉어내기 때문에 얘는 제너러티브 모델이거든요. 랭귀지를 계속해서 생성해낼 수 있는 모델인데 버트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무조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학습을 시켜야 돼요. 꼼수를 써서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 마지막 부분이 마스크라고 가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버트의 원래 업스트림 태스크와의 태스크라는 좀 상이한 태스크이긴 하다.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저 케이스가 네. 오른쪽 케이스는 결국은 이젠플 같은 걸 적어서 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에 비해서 이쪽은 그냥 모델은 그대로 두고 네. 일종의 앞에 뭔가 제가 이젠플을 그냥 로 밀어놓을 거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토 리레이션과 앞서부터 컨텍스트가 쭉 쌓여서 뒤에 뭔가가 새로 나오는 네. 이 앞에 쌓이는 컨텍스트를 그냥 인포메이터가 더 준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뭔가 이 얘기는 뭔가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뭔가 잘 돼서라기보단 진짜 그냥 느낌상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앞에 주어진 정보가 정보에서 뭔가 추출해서 비교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델 트레이닝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모델 트레이닝도 잘 되고 인포메이션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넣어가면서 실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퓨샷에서 n을 64까지 정도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제 소타는 다 넘고 대부분 어느 정도 나오고. 근데 이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게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너 블로그 한번 써봐. 예를 들어서 버트에 대한 블로그 한번 써봐.
그래서 그냥 던져주잖아요. 그럼 잘 못 쓰죠. 그냥 무턱대고 써라고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GPT-2에 대한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 그러면 좀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걸 모사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게 사람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발표 때 클립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로샷이 있었고 퓨샷이 있었죠. 원샷 퓨샷이 있었죠. 거기서도 뭐 갑자기 이 그림이 뭐 원숭이인지 맞춰봐. 이렇게 하면 잘 못 맞춰요. 잘 못 맞추는데 예제를 몇 개 보여주고 얘는 원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모델한테 원숭이 맞춰봐 하면 되게 잘 맞추거든요. 성능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컨텍스트를 조금 더 주고 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어떤 능력치를 생각을 했을 때도 좀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파인 튜닝을 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네. 네. 네네. 사람의 기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생각한 건데 관련된 걸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리미테이션. 당연히 뭐 어떤 예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뭐 시연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블로그를 써라라고 하면 그냥 블로그를 보여주면 되고 어떤 뭐 주제를 가진 블로그인지는 크게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 저도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지금 두 명만 참석하고 있는데, 저 이그젠플을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다 써서 이제 길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꼭 저렇게 이그젠플로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이 전체를 네. 시퀀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이 전체를 모델은 다 받고요. 보통 네. GPT-3, 뭐 OPT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 랭스가 2048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음. 2048이면 꽤 길어서 꽤 긴 이그젠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냥, 저런 이그젠플들을 그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서 그냥 같이 얘기해주면 안 되고 꼭 저렇게 이그젠플은 이그젠플, 프롬프트는 프롬프트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 건지가 그냥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프롬프트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요? 이 그럼, 전체를 그냥 모델한테 주면 그 챗 GPT 써보시면 예. 그냥 예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길게 써서 그냥 주면 얘가 더 잘해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 버트에서도 그 태스크별로 좀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고 그 CLS 토크 같은 거를 바꿔서 그 파인 네네네. 튜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저런 이그젠플 같은 게 그런 그 도메인을 바꾸는 그런 CLS 토큰 같은 걸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데 지금 버트랑 요 GPT 라이크 모델들은 모델의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GPT는 CLS 토큰은 따로 없습니다. CLS 토큰은 음, 따로 없고요. 버트에서 CLS 토큰과 세퍼레이션 토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와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버트는 문장을 두 개씩 넣어주거든요. 그 프리 트레이닝을 할 때 문장을 두 개씩을 넣어주고 얘가 이어지는 문장이면 CLS 토큰이 true가 되고 얘가 이어지지 않는 문장이면 false가 돼요. 그거를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프리 트레이닝으로 집어넣어서 얻고자 하는 점이 뭐냐면 저희가 뭐 글루 태스크들을 보면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라는 태스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른 태스크들도 있는데 그거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태스크예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CLS 토큰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버튼은 요 글루 테스트 셋에 대해서 대부분 커버하기 위해서 좀 프리 트레이닝 요 방법론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는 편이고요.
GPT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생성 모델이에요. 그냥 토큰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얘를 막 크기를 엄청 늘리니까 막 제로샷도 되고 원샷도 되고 파인 튜닝이 막 크게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GPT-2까지는 파인 튜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파인 튜닝을 사용을 했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 대한 그 플레인 텍스트들을 더 집어넣으면 그 분야에 대한 성능이 좀 더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GPT-3라고 해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그것도 성능이 올라가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뭐 오픈 AI에서 GPT-3 뭐 파인 튜닝 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듣긴 했는데요. 하기 어려워서. 돈을 많이 내야겠죠, 아마. 그리고 그 GPT-3가 175 빌리언짜리 GPT-3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GPT-3도 뭐 좀 더 작은 모델들이 있긴 하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만약에 이미 프리 트레이닝 되어 있는 어떤 상태예요. 네. GPT-3는 픽스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만약에 이 시점에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네. 그 질문에 대한 그냥 답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네. 제가 잘 몰라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얘가 계속 뭔가 어떤 작업을 그러니까 뭔가 처리를 하면서 뭔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자체적으로 모델이 거기서 업데이트 되는 건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진짜 제가 느끼는 그냥 요즘은 어쨌든 모델은 픽스. 네. 내가 만약에 인풋으로 똑같은 센텐스를 주면 네. 그게 아웃풋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실험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그게 제일 이상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얘가 어쨌든 뭔가 앞에 이제 센터 뭔가 컨텍스트를 계속 많이 주면 당연히 훨씬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뭔가 얘가 내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시퀀스 랭스가 2048이면 2048 워드 랭스가 만약에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냥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앞에 질문이 있었고 콘텍스트가 있었고 이게 한 번 랩업돼서 2048로 넘어가면 정리에 말해서 얘 입장에서 인풋이 기존하고 똑같으면 네, 맞아요. 제 로직으로는 똑같아야 되죠. 똑같으면 네. 아웃이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프리딕션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모델 입장에서는 낫이 나올 확률이 4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요거를 하드하게 샘플링한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애를 그냥 무조건 샘플링한다. 그러면 언제나 똑같은 애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뭐 난 말고 뭐 넌이 30%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냥 샘플링한다. 10번 했을 때 4번은 낫을 100개 하고 3번을 논을 100개 한다. 그러면 할 때마다 달라지죠. 또 중간에 뭔가 결과가 그러니까 모델이 만들어주는 게 뭔가 디터미니스틱하게 아웃풋이 아니고 기존 모델에서도 그랬듯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있잖아요. 얘도 단어의 프로버빌리티.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파이널라이즈 할 건지 또 확률적인.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어요. 뭐 빔서치라는 테크닉도 있고요. 빔서치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서 낫이 나왔지만 논이 뭐 30%가 나오고 그 다음 단어를 또 예측할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어를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 값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디하게 서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이 너비 빔 위스를 보면서 서치를 하는. 빔 위스를 뭐 최대 3, 뭐 최대 9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테크닉은 음성 인식에서도 많이 쓰이고 시퀀스를 이렇게 맞추는 거에서는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에요. 빔 서치라는 테크닉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챗 GPT나 GPT-3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가 어쨌든 얘가 계속 뭔가 계속 이런 타스크를 계속 돌면 돌수록
네, 약간 반응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느낌이 뭔가 예전에 못했거나 잘했거나 그에 대한 피드백이 뭔가 어딘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야 약간 맞아요. 뭔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네. 컨버지 할 거죠. 네, 사람들이 날린 쿼리는 다 저장돼서 트레이닝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써서 모델 업데이트하고 써서 모델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요 모델만 이 GPT-3 베이스의 모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쪽에 이 걸러주는 모델이 몇 개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얘가 어떤 톡식한 질문을 했는지 판별하는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을 다 거친 다음에 이 챗GPT 이 진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답변을 내뱉어 준다고 저는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보긴 했습니다. 패턴은 똑같은지 몰라도 그리고 뭔가 앞에나 뒤에서 뭔가 대답을 하고 대답에 대한 아니, 질문에 대한 대답 그에 대한 반응 그런 것까지 뭔가 다 반영돼서 뭔가 앞뒤로 포커스팅을 하든 네. 포커스팅을 하든 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거는 저거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로 막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 막 챗 GPT한테 뭐 너는 자아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하거든요. 저는 오픈 AI에서 학습된 뭐 랭귀지 모델일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터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말쯤에 뭐 구글에서 어떤 사람이 뭐 랭귀지 모델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필터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 질문을 실제로 한 사람이 저기도 하고 해보니까 안 돼요. 이거 앵무새던가요? 네, 뭐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저는 GPT-3 베타 버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델을 이해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한 그런 프롬프트 확률이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게 프롬프트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진실성을 높게 할 건지 아니면 소설을 더 잘 쓰게 할 건지 이렇게 튜닝하는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서 그런 그 튜닝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정확도를 높이면 답이 똑같은 게 나와서 재밌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런 아. 조절 기능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다양하게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나는 오픈AI에서 만대네라서 아니야 뭐 이랬고 그거를 좀 소설을 더 많이 쓰게 하면 나는 자아가 있고 뭐 나는 누구고 막 갑자기 계속 이제 뭐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대화를 하면 진짜 막 소설을 쓰고 나랑 결혼하려 막 얘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결혼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돼서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약간 헛처럼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유도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확률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 확률이 아마 템퍼처 뭐 이런 네네. 말로 돼 있을 텐데 그 템퍼처가 다음에 예측하는 토큰을 얼마나 샤프하게 추출할 거냐, 얼마나 하드하게 추출할 거냐를 나타내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템퍼처 높아지면 똑같은 말만 좀 많이 하게 되죠.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고요. 이제 요즘에 뭐 커뮤니티 이런 거 보시면 뭐 GPT 가지고 노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얘한테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얘기하라고 명령하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요거를 설명하다가 지금 넘어갔던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아까 요 그림의 논문이 PALM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을 내고 나서 따로 논문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라는 논문이 따로 나왔거든요. 이걸 보시면 어떻냐면 얘가 이게 이제 프롬프트예요. 이게 뭐 수학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학 문제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되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모델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했을 때는 잘 못 맞춰요. 답이 틀렸거든요. 근데 프롬프트 자체를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술형으로 길게 써줘. 뭐 볼을 5개 있고 뭐 2 cans of 3 테니스 볼은 6개이기 때문에 합치면 11이다 라는 식으로 이 생각에 대한 체인을 알려주면 얘가 맞춰요. 문제를 맞춥니다.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컨시스턴시하게 잘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체인 오브 소스에 대한 프롬프팅을 했을 때 성능이 높아지는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논문이 따로.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파인 튜닝을 하기 힘든데 모델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네. 저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막 미리 전 처리처럼 해놔가지고 뭔가 개선, 그러니까 퍼포먼스 올려놓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좀 최근에 재밌는 블로그도 봤는데 뭐 예전에는 데브옵스, 최근에 MLOps라는 말도 있었고 요즘에는 LLMOps라는 얘기도 있고 프롬프팅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아요. 되게 직업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걸 사례를 최근에 재밌게 들은 게 뭐냐면 그 웹툰 뭐 이런 배경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든 옛날에 작가들이 네. 있었으면 이제 사실은 그 연출이라는 뭐가 이 사람을 배경을 어떤 식으로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실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명령을 잘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작가의 그림보다 GPT-3한테 더 잘 그 연출을 설명한 사람들이 더 좋은, 왜냐하면 챗GPT가 훨씬 잘 만드니까 작화가 너무 잘 나와서 월에 막 4천만 원씩 쓰던 작화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 말로만 하는 PD들이 작화를 더 잘 뽑는 거예요. 돈도 아꼈고 퀄리티도 더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사실 이런 그림 작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연출에 대한 상상력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프롬프트를 실제로 그렇게 쓰고 계시고 그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더 잘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그런 건 저작권은 현재는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회사에서는 되게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약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저 클라우드를 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애저 클라우드를 기업 팔기를 안 따라할 것 같다라고. 혹시 뭐 이전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게 있어서 걔로 나왔다면 그걸 책임져 준다는 자세한 걸 제가 알지는 못해요. 네. 그런 거예요. 이제 생성 모델이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학습된 콘텍스트 안에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지,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는 걸 만들어주는 건 엄밀하게 아닌 것 같고,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해당 카피라이트 돼 있는 어떤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인풋을 딱 주잖아요. 그럼 걔가 카피라이트 걸린 인풋을 만들어줘요. 그냥 그러면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거는 판례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 코드 관련된 쪽 제가 한번 강에다 올리긴 했는데 일단 그 뭐지 자율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FS 거기서 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적인 판단이나 판례가 생긴 상황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명령을 그렇게 내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게 생성해 된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또 판단을 해야 돼요. 모델 학습을 그걸로 시키면 안 되죠. 제일 좋은 거는 민호님 말씀하신 것대로인데 그러면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을 정도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거 아니에요. 아니라 이제 후에 프롬프트 처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닝 안 시켰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걸 프롬프트 처리해주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프롬프트 들어가는 애들이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으니까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 아웃이 나올 거고 이러면 이제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민호님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모델이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쉽지 않을 건데 소송을 하면은 모델 만든 사람한테 더 손해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용자가 몇백만 명 이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핫한 글인데 처음에 챗GPT한테 삼행시 해보라고 하면 그냥 시를 써줘. 삼행시가 아니고 삼행시에 대한 예제를 주고 해보라고 하니까 엄청 잘해요. 이거 제가 레퍼런스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 뭐 여기 유튜브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뭐 되게 이상한 재미로 만든 언어 중에 엄준식이라는 거가 있어요. 알아요. 뭐 되게 이상하거든요. 뭐 점, 뭐 이런 걸로 플러스 뭐 숫자 이런 거를 이 컴파일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룰을 알려주고 코드 써봐 하면 되게 잘 씁니다. 되게 좀 놀랐어요. 근데 저거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게 단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컨텍스트 처리 따로 해줘요. 보통 챗봇 만들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따로 없습니다. 컨텍스트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발화들을 컨텍스트로 그냥 넣어줍니다. 모델의 컨텍스트로 시퀀스로 그냥 넣어줘요. 챗봇 말씀하신 챗봇은 지금까지 발화 이런 것들을 뭐 얘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고 뭐 인텐트가 뭐고 그다음에 그 인텐트의 그 뭐죠? 그 인텐션 어널리시스니, 네, 맞아요. 루트 어널리시스니 네, 해가지고 그런 거 지금까지의 턴들을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뭐 LSTM을 쓰냐 뭐 이런 연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다 필요 없게 되고 그냥 랭귀지 모델의 컨텍스트로 넣어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답에 대한 컨텍스트를 따로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유저마다는 엄밀하게는 아니고요. 유저의 대화창마다요. 네, 새로운 대화를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건 다 까먹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디플로이 하냐라는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빨간색만 일단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하프 프리시전을 쓰면 그래도 성능이 유지가 되니까 그걸로 디플로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80GB짜리 A108대가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14대가 A140GB가 14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배칭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할 수 있나? 돈이 되나?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8개요? 네, 8개. 그러니까 DGX A100 한 대 다 쓰면 되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냐?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얘는 V200 기준인데 175빌리언짜리를 V200 16대 올려줍니다. 이 밑에 주황색 선을 보시면 돼요. 16대 올려. 그다음에 스루풋도 175빌리언이면 여기 베이스 이거 보시면 0.5 GPU마다 0.5. GPU 8개 쓰면 한 4개, 초당 4개 정도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느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냥 175빌리언짜리 그냥 쓰게 되면. 그래서 요런 큰 모델을 다운사이즈 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라는 건데요. 이게 챗 GPT의 어떤 근원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챗 GPT에다가 이 인스트럭트 GPT에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필터링 해주는 모델들 그거를 몇 개를 집어 앞에 붙여서 챗 GPT가 됐다고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논문을 뭐 부끄럽지만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모든 걸 알지는 못하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했냐. 모델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큰 모델 프리트레이닝은 플레인 텍스트만 사용을 한 거고요. 이 모델을 할 때는 그 전문 요 라벨러들을 고용을 해서 되게 양질의 데이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면 대답의 랭킹을 매겨줘요. 이 대답이 제일 적정하고 저 대답은 좀 부적절하고 이건 랭킹을 매겨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강화학습을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요 PPO, PTX라는 요 선이 요 인스트럭트 GPT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게 윈 레이트 어게인스트 175 빌리언, 그러니까 그냥 일반 GPT예요. 일반 GPT-3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이겼냐를 보시면 이 PPO, PTX를 가지고 학습한 1.3 빌리언짜리 모델이 175 빌리언을 이깁니다. 네, 요런 식으로 머신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한 모델이 1.3 빌리언의 작은 모델만 가지고도 175 빌리언을 이깁니다. 물론 이 모델이 175 빌리언으로 커지면 빅레이트는 더 높이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프로미싱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한 6빌리언 정도 되면 GPU 하나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3 빌리언, 6빌리언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인퍼런스 서비스 할 때 쓰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네. 학습을 하는 네, 이건 학습을 해요. 네. 이건 따로 학습이 필요하고요. 제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진 않아서 그 양질의 데이터로 뭐 리워드 모델을 따로 트레이닝하고 그걸 가지고 뭐 PPO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저도 읽어봐야 되고,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크기를 줄이면서도 기존 큰 모델의 성능을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델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은 모델로 서비스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퀀타이제이션 방법이 있겠죠. 퀀타이제이션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 4개 정도 논문을 추렸는데요. 4개 정도 논문을 추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 스무스 퀀트예요. 스무스 퀀트인데 요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지훈님께서 한번 세미나를 해주실 거라서 저는 흐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기존에도 이제 모델들을 인티저 8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건 많이 있었는데 좀 해보니까 뭐 버트나 뭐 이런 좀 큰 랭귀지 모델들이 잘 안 돼요. 웨이트만 인티저 8로 만드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잘 안 되지? 라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 CNN 모델과는 다르게 얘들은 액티베이션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레인지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굉장히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퀀트라는 논문에서는 뭐 그룹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을 웨이트에다가 해주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토큰이 레인지가 아예 다르게 나오거든요. 특정 토큰이 뭐 버트 같은 경우에는 세퍼레이션 토큰이라든지 CLS 토큰이 완전 레인지가 다르게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토큰 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옵티마이즈드 트랜스포머 커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요 제로 퀀트라는 방법론은 딥스피드라는 MS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방법론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선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성능이 떨어져요. 랭귀지 모델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아웃라이어 서프레션이라는 논문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 레이어 놈 계산을 할 때 보시면 감마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마 플러스 베타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감마가 어떤 그 레이어마다 레이어 놈 할 때 저희가 이 나눠주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 차원마다 굉장히 값이 다르게 나오고, 굉장히 값이 다르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퍼 텐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감마를 이 뒤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논 스케일링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이 감마 부분을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 텐서 하나가 일정한 레인지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크지 않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뒤쪽 리니어 계산할 때 감마를 곱해줘. 이런 식으로 좀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오해하는 방법을 썼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는 뭐 토큰와이즈 플리핑이라는 걸 썼다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전체 이 시퀀스에 나온 모든 토큰을 같은 값으로 클리핑을 하면 이게 에러가 너무 커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토큰별로 레인지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아마 뭐 평균 값일 거고 이게 최대 최소 값일 건데 이 파란 선이 최소 값일 건데 요 CLS 토큰이랑 세퍼레이션 토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인지가 다르죠. 그래서 이 토큰마다 클리핑을 다르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얘도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발표한 논문이 올해 작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논문인 걸로 기억하는데 LLM int 8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아마 메타에서 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시면 요 초록색 선이 16비트 모델이고 주황색이 8비트 모델이거든요. 퀀타이제이션 한 모델. 근데 얘에서 보시면 6.7빌리언 넘어가면서 이제 깨지죠. 성능이 깨지죠. 왜 그런지를 이제 얘네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면 아웃라이어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액티베이션에서의 아웃라이어가 훨씬 많이 발생을 해서 기존의 그냥 방식으로는 그냥 퀀타이제이션 하면 얘가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한 방식은 어떤 거냐면 요 아웃라이어가 발생한 요 부분들 얘가 아마 임베딩 특정 차원마다 임베딩의 특정 차원 그거를 따로 빼서 얘는 16비트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16비트 계산하고 나머지 애들은 8비트 계산하고 그러면 성능이 유지가 된대요. 근데 드시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속도도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LLM int 8에서 나온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FP16이 9.9초 걸리는데 int 8 하면 10.2초로 더 느려져요. 네, 더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변환하는 코스트가 더 많이 드니까. 대신 이제 이 아웃라이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압축 효율은 거의 2배 정도긴 해요. 16에서 8비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모델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뭐 배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 이피센시 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논문이 이제 스무스 퀀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다른 거를 다 빠져. 제로 퀀트는 어큐러시가 안 된다. 어큐러시가 나오지 않는다. 아웃라이어 서프렌션 어큐러시 안 나온다. 하드웨어 이피션시는 있다. 근데 LLM int 8은 이 어큐러시 나오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이피션시가 떨어집니다. 근데 스무스 퀀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둘 다 잘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봤을 때 액티베이션이 퀀타이즈하기가 어렵고 액티베이션에 아웃라이어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웨이트는 보통 아웃라이어가 없이 균일한 값을 많이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줘요. 웨이트를 조금 더 샤프닝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액티베이션이거든요. 액티베이션이고 이 차원이 채널인데 특정 채널에서 아웃라이어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특정 알파를 곱해줘요. 알파를 곱해주면 스무스닝 되겠죠. 근데 알파만 곱해주면
얘가 이퀴벌런트한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웨이트에다가 알파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가 원래 가만히 잘 있다가 좀 더 샤프팅해지죠.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좀 어렵게 접근을 하느냐. 그냥 요 퍼 채널 퀀타이제이션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커널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텐서의 아웃 방향에 있는 애들만 퍼 땡땡 퀀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이에요. 이 계산의 안쪽. 그래서 얘는 퍼 채널 퀀타이제이션이 안 됩니다. 하려고 하면 퍼 토큰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냥 퍼 텐서보다는 더 좋게 해야 되니까 얘를 스무스닝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성능은 굉장히 좀 잘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산이 들어오면 레이어 놈까지는 FP16으로 계산을 하고, 셀프 텐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인트팔로 계산, 소프트맥스 다시 P16비트로 FP16으로 계산, 그다음에 뒤쪽에 FNN 레이어, 이제 FNN 레이어 인트팔로 계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튀는 쪽에 그것은 런타임에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튜닝 스태틱하게 알 수 있어. 그거를 미리 하는 거죠. 스태틱 캘리브레이션 타임에서. 데이터 넣어주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저기 인풋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인풋 액티베이션이. 그것도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레인지가 어느 정도 샘플 한 100개, 1000개 넣으면 비슷한 디스트리뷰션이고 뽑아서 인덱스를 찾는 거죠. 스태틱하게. 이게 특정 채널에서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완전히 스태틱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 네, 이건 PTQ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게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가능해요? 어, 75까지 되는. 일단 175까지 테스트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페스터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페스터 트랜스포머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이게 마지막, 이게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 건데, 디스피드에서 제공하는 부분인데, 얘는 모델을 뭐 줄이거나 뭐 퀀타이제이션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델이 모두 GPU D램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그냥 CPU 램이나 NVMe에 넣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요 동영상은 이 딥스피드 제로 트레이닝에 관련한 동영상이긴 한데, 이걸 보시면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긴 한데요. 뭐 비슷하게 동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퍼런스 관련한 영상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NVMe가 있고 CPU가 있고 GPU가 있으면 이 파라미터는 NVMe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할 파라미터만 GPU로 올리는 거죠. 그때그때 따라서. 왜냐하면 얘는 레이어별로 쭉쭉쭉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니까 뭐 파라미터 그레디언트까지 계산해가지고 뭐 올 겟더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인퍼런스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퍼런스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겠죠.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고, 내가 인퍼런스를 하기 위한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거를 쭉쭉쭉 올려줘서 계산하고, 얘가 계산하는 도중에 다시 올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이런 하이딩을 통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HBM을 가진 요 GPU만 사용을 했으면 16빌리언까지 있을 거예요. GPU 하나에. 근데 D램을 활용을 한다. 여기서의 D램 NVMe는 DGX-A200 기준. DGX-A200에 있는 D램을 활용한다. 그러면 750빌리언까지 올릴 수 있어요. NVMe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이게 트릴리언이죠. 150 트릴리언까지 가는. 15 트릴리언인가? 15 트릴리언까지 가는 거예요. GPU 하나로. 네. 그러니까 DGX 서버 하나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V100이구나. DGX V200 기준으로.
요만큼 가능하고요.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이게 요 표의 의미는 뭐냐면 12빌리언은 GPU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18빌리언은 요 오프로드 뭐 D램이나 뭐 NVM에 넣어놓고 뭐 나머지도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배치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죠. GPU 메모리가 비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토큰 퍼 세컨드는 더 늘 수 있어요. 배치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배치 하나당 처리 속도는 좀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도 한 번에 큰 배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칭 처리를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초당 토큰 처리 속도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라미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이딩을 시키면 그렇게 많이 느려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뭐 다른 NVM이나 뭐 DRAM 같은 걸 레버리징 해서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하고 싶은 모델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똑같진 않은데 이런 비슷한 컨셉이 파이토치 2.0에서도 제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토치에서도 예전에 데이터 디스트리뷰티드 패러럴 프로세싱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풀 샤디드 패러럴 프로세싱이라고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미터를 쪼개가지고 CPU에다가 이제 올려놨다가 쓸 때만 이제 GPU로 그때 올려넣어서 계산을 하고 안 쓰면 다시 CPU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NVMe를 뭐 이렇게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CPU랑 GPU 간의 그런 통신을 활용을 하겠다. 큰 모델을 한 번에 GPU에 올리기 힘드니까. 네.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는 DGX 전용, 거의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NVMe를 스토리지 예를 들어 S2 스토리지로 쓰는 거는 하드웨어 너머도 최근에 하나 봤는데 뭐지? 어바인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NVM이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밴드위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봤는데 그 NVM이라고 불리는 놈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호스트랑 인터페이스는 PCI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SSD가 달려있거든요. SSD는 소자가 밴드위스가 6기가bps예요. 하나마다. 그 소자를 더 달면 사실 많이 할 수는 있을 거고 인터리빙을 하면. 그리고 가격대는 1테라가 지금 일주일 전 다 나와 가격으로 한 10만 원? 테라는 한 24만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디램하고는 가격이 완전 딴 세상이에요. 디램은 얼마지? 기가당 10,000원 정도. 그죠. 그래서 한 64기가 하려면 64만 원. 거의 그 수준인데. 그래서 좀 괜찮은 어프로치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데미지 맞아요. 네네. 이미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테크닉들은 다 트랜스포머 기준이고, 만약에 VIT 같은 것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니까, VIT는. 일반 트랜스포머랑.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이 레이어, 본격적인 레이어가 들어가기 직전에만 존재하니까, 그 부분만 따로 하면 뭐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비전 모델들은 이 정도로 스케일링 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왠지 저놈에다가 그냥 트레이닝 할 때 그림을 픽셀로 풀어가지고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뭐 챗GPT한테 그런 거 시키는 사람 봤어요. 뭐 이 그림 그 뭐지 문자열 같은 거 좀 덴스한 문자열이랑 스파스한 문자열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키는 사람 봤거든요. 아, 그 옛날 뭐 에, 옛날 PC 통신할 때 그런 거 시키는 사람 봤어요. 그림 문자가 슬프거든요.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델이 계속 커지면은 GPU에 적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방식으로 점점 바뀌는 게 약간 추세라고. 네, 맞아요. 이제 서비스를 할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GPU, 그러니까 DGX 장비가 1억에서 2억 사이거든요. 근데 사면 걔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함정이 있는데 인피니티 사야 되고 스토리지 서버도 하나 사야 되고 그래도 한 5억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집 한 채 가격. 5억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냥 뭐 어쨌든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현재도 잘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봐야 되고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계속 이런 추세로 스케일이 커진다고 봐야 네.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모델을 계속 키우면 서비스하기 어려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모델 크기를 막 1.3빌리언, 6빌리언 이 정도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걔가 A100 한 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든요. 만약에 뭐 100빌리언을 올릴 수 있는 칩이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아까 그 대수 말씀해 주신 게 트레이닝이었어요? 아니면 인퍼런스? 인퍼런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왔던 어떻게 돼요? 트레이닝은 제가 정확한 값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왔던 메가트론 튜링 에너지 얘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대 정도 썼다고 들었거든요. A100 4,000대. 그러니까 A100 DGX A100 하나가 8개 달렸으니까 500대 정도 쓴 거죠. 512대. 그러면 한 1,000억? 기기값만 1,000억? 그리고 보통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한 번 트레이닝 하는데 수십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클라우드 가격 기준 수십억 정도 듭니다. 수십억 정도, 네, 수십억 정도. 그게 사실은 되게 비즈니스로 할 만한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오픈 AI한테 뭐 몇 조 지원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MS에서 이 애저 어떤 크레딧으로 거의 한 1조는 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서버비를 많이 지원해 준 거. 근데 그뭐 400대, 500대 나오는데 딴 게 아니고 저거 다 백프랍으로 돌리잖아요. 네. 레이어가 만약 200개면은 200개만큼 액티베이션을 일단 잡아야 돼. 에러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풋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레디언트 벡터. 그러니까 개조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컴퓨팅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메모리가 없어서. 실제로 A100, H100인가 A1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저희 트레이닝 하면 GPU 몇 퍼센트 쓰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한 50% 정도밖에 못 쓴대요.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이 버틀렉이 걸려서. 우리는 사실 스토리지 회사를 인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민서님이 그러게, 저도 확대를 한건 아니죠. 아, 이거 근데 혹시 그 이게 녹화되고 뭐
발표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뭐 어디 액세스 가능한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 뉴블라 이미 이게 를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거.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